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네, 오랜만에 염현석 나왔습니다. 기자, 머니투데이 방송의 염현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염현석입니다. 오늘도 이제 에너지 얘기해 줄 거죠. 네, 저는 에너지 이야기 할 때가 가장 편하더라고요. 또 가장 좋아하고, 네, 오래 가장 잘 했고. 알고. 네. 이게 가끔 제가 와이스트릿에 출연하면서 네. 한 번씩 네이버에 제 이름을 한 번씩 쳐봐요. 원래 기사만 쓸 때는 네. 안 그랬었는데 네. 한 번씩 쳐보니까 제 예전 기사도 그렇고 이렇게 블로그에 퍼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와이스트릿에 나올 때마다 이렇게 분석 같은 거 해가지고 제 의견이다 그러면서 이제 해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와,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 이렇게 잘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더 많은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더라고요. 직접적으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좋습니다. 또 에너지가 우리가 어디서든 때려야 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에너지 없이는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일단은 2023년을 좀 정리를 해보고 네네. 2024년도 전망을 하는 네. 그렇게 이어가 볼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연말 올해 한번 시장 한번 정리하고 에너지 쪽, 그다음에 이제 내년 전망도 한번 2024년 전망도 한번 해볼 텐데요. 네. 일단 요즘이 가장 에너지가 핫한 시기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겨울이요? 아니요, 요즘 2023년, 2024년 이 넘어가는 흐름이? 네. 왜요? 왜?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조금 보면 에너지가 주요 에너지원이 바뀌면 되게 세계의 강자들이 좀 바뀌고 패권도 좀 바뀌고 여러 사건들이 좀 많이 있었죠. 패러다임이 전환되니까. 네. 그러니까 뭐 나무를 쓰다가 석탄을 썼고 석탄에서 석유로 넘어가고 석유에서 이제 다른 걸로 지금 넘어가려는 시점에 우리가 딱 지금 서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 예전에 나무에서 석탄으로 넘어갈 때 영국이라는 나라가 엄청 컸고 석탄에서 석유로 가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엄청 커진 거고 네. 다시 이제 석유에서 다른 에너지원으로 넘어가야만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장 또 많이 나오는 게 뭐 알리백이니 CF이니 이런 패러다임 이런 그런 이념 문정이 조금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뭐 재생에너지 위주 거기 뭐 재생에너지에 뭐 원자력에 뭐 이런 거 다 합친 뭐 CFE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게 저는 이런 것들이 다 에너지가 이렇게 큰 흐름으로 넘어가면서 생기는 그런 알력 싸움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게 좀 생각이 듭니다. 석유의 시대가 되면서 유럽이 힘을 굉장히 잃었습니다. 근데 다시 석유의 시대가 저물어가면서 유럽이 힘을 받을 수도 있는 기회가 이제 온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알리백이라는 이런 수단인데 오늘은 뭐 알리백이 뭐다, CF100이 뭐다, 뭐 이런 내용보다는 어찌됐건 우리 또 와이스트릿을 보시는 분들은 전반적으로 투자를 하시고 세세하게 어떤 뉴스가 나오면 이게 내 투자에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과거는 좀 간략하게 딱 정리를 하고 이제 미래에 어떤 뉴스가 나올 때 우리가 좀 투자를 한번 시도를 해본다거나 이런 흐름이 있을 때 투자를 하면 좀 좋을 것 같다. 좀 이런 거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일단 알리백하고 CF100은 개념만 알려주세요. 알리백이 리뉴얼 에너지입니다. 리뉴얼이죠, 리뉴얼. 리뉴얼 에너지 100%. 네. CF100은 뭐예요? 카본 프리 100%. 카본 프리. 그러니까 탄소가 아예 없는,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그 둘 다 친환경인데 알리백이랑 CF100이랑의 차이는 뭐예요? 어마무시한 차이가 있습니다. 알리백은 리뉴어블, 재사용 에너지, 그러니까 재생 에너지. 재생에너지로만 하자라는 게 이제 알리백이고 여기에는 수소도 잘 안 들어가고요. 뭐 이런 다른 우리가 그린워싱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친환경인 척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거의 다 배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CF100에는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좀 더 넓은 의미예요? 네, 원자력. 그러니까 탄소만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이면 다 CF100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많이 논란이 되는 게 이제 원자력 에너지와 CCS 이런 이제 카본 캡처 이제 스토리지 이런 그 CCS, CCUS 이 부분이 가장 논란이 되는데요. 알리백에서는 날아가는 탄소를 잡아가지고 저장하는 기술, 그걸 재사용하는 기술인데 어찌됐든 간에 그거는 날아가는 탄소가 있다라는 건 탄소가 배출이 된다라는 거고. 그럼 이거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CF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리백에 들어가는 거예요? CF100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는 예를 들어 우리가 카본 프리인데 날아가는 카본을 잡으면 카본 프리가 돼요? 그렇죠. 카본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말장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린워싱이라는 이제, 그래서 이제 친환경 책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산술적으로 2050년에 그 넷제로를 좀 달성하기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로만 쭉 가면. 탄소 중립을 2050년에 할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 네, 이거를 뭐 이제 재생에너지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만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선진국이나 유럽 같이 이렇게 선진국이나 이런 데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사실 누구나 다 재생에너지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그렇게 되면 어디는 카본 뭐 원자력도 좀 해야 되고 CCUS도 해야 되고 CCS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기후 위기만 놓고 이런 이제 논쟁이 좀 벌어지는 건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원자력이나 이런 CCS, CCUS 같은 분야에 또 돈이 또 많이 또 몰리기도 합니다. 투자금이. 네. 사실 뭐 빌 게이츠가 뭐 CCUS라든지 원자력 보고 되게 이제 좋은 미래 산업이다라고 또 얘기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사실 뭐 이념적인 뭐 에너지의 이념화 뭐 이런 거는 조금 배제를 하고 에너지 산업 자체로 좀 보고 우리가 기후위기라는 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한 그런 전제 조건,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만 좀 본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좀 머리가 기냐 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원자력은 무조건 나쁜 거, 그린워싱은 무조건 나쁜 거, 뭐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이거를 좀 우리가 산업적으로는 좀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이런 것도 한번 좀 봐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게 에너지 분야를 많이 스터디하시는 분한테는 다 그냥 익숙한 용어. CCUS 뭐 다 알지, 뭐 CCS 다 알지, 그렇죠. 아리백 알지 하는데 또 이제 조금 생소하신 분들은 아예 못 알아들을 수도 있으니까 개념을 좀 정리를 해가면서 합시다. 일단 에너지 인프라가 뭔지 거기서부터 좀 설명 들어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에너지 인프라라는 게요. 우리가 에너지 원에 보통 에너지 산업하면 에너지 원에 집중을 합니다. 뭐 석탄이면 석탄 발전소 그쵸. 이런 것이고. 석탄 발전소, LNG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풍력 발전소 이렇게 이제 발전소들이 많이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궁이에다가 뭘 넣느냐의 차이.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것만으로는 에너지 산업이 하나도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전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가져와야죠. 이걸 우리가 가져와서 좋은데 다 나눠줘야 되는 이런 거. 그러니까 에너지의 넣고 통로. 핸드폰 충전하고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그걸 이제 구축하는 인프라를 이제 소위 이제 에너지 인프라라고 하는데요. 송배전선이 이제 대표적인 에너지 인프라. 그 다음에 조금 더 확장을 하면 뭐 가스관 같은 것도 이제 에너지 인프라라고 이제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다. 또 나중에 뭐 수소로 운반하는 수소 트레일러가 될 수 있는 거고. 모든 게 다 인프라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하. 이렇게 되면서 이게 산업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제 밸류체인, 서플라이 체인이 되게 많아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 산업 하면 우리가 단순히 재생에너지가 좋다, 원자력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에너지 인프라 산업까지 좀 눈을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기라는 거를 사용한 지 한 150년, 200년이 이제 훌쩍 넘어갑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20세기 들어오면서 20세기 중후반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가 쫙 깔리면서 이제 전기 인프라가 많이 갖춰졌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이제 전기 안 들어오는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벌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프라가 얼마나 됐는지. 얼마나 몇 년에 걸쳐서 그쵸. 깐 건지. 그리고 얼마나 노후화가 됐는지. 우리가 지금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거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중화 작업을 많이 했잖아요. 전선을 다 땅에다가 넣어놨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전봇대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바깥에 보면 아직도 대형 전선 같은 거는 이제 밖에 송전선으로 많이 이어져 고압선, 있습니다. 고압선. 그리고 시골 같은 데 가면 아직 지중화 작업 덜 돼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에너지 인프라는 그 시대의 에너지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효율도 달라지고 조금씩 좋아지는 점도 있고 보완해야 될 점도 있고 유지 보수도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석탄 발전소에서 그다음에 뭐 LNG 발전소 있고 원자력 발전소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압선이 바뀌었다라고 보지는 않잖아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고압, 저압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에너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석탄의 최대 출력, 뭐 LNG의 최대 출력, 원자력이 가능한 출력, 재생에너지들이 갖는 출력, 이 출력에 따라서 그 선이 가질 수 있는 그 보내는 선의 특성도 조금씩 달라야 되거든요. 이 모으는 방법도 다르고 배전하는 방법도 달라야 되고 어떻게 조금 이걸 안정적으로 잘 보낼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조금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어찌 됐건 재생에너지 비중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높아져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 높아지면 전기 보내는 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낼 겁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그 해상풍력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해상풍력을 굉장히 대단위로 지으면 한꺼번에 들어오는 출력이 100이라고 하면 이게 항상 100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50이 들어올 때도 있고 10이 들어올 때도 있고 120이 들어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올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는 최대 출력에 맞춰서 송배전 라인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최대 출력에 맞춰서? 네. 그 오버되면 이제 이거 셧다운 돼버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한 100은 거의 안 오고 70이 대부분이니까 한 80 정도만 할까? 딱 했는데 갑자기 100이 들어오면 셧다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난리가 에너지가 나는 너무 많이 만들어져서 들어와도 과부하가 걸리는 네. 거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 100을 해야 되는데 이 100을 다시 이 100에 맞춰서 계획도 짜야 되고 노후화된 선 저항이 많아지면 에너지 손실 커지니까 이것도 바꿔줘야 되고 이런 인프라 사업에 대체돼야 될 게 우리나라가 앞으로 10년간 추산되는 비용만 20조 원입니다. 앞으로 10년간 20조 원이요? 네. 우리나라가 송배전만 관련 투자 비용만 해서요. 야, 그래요?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게 고압선뿐만이 아니라 이거 네. 뭡니까? 이거 세우는 거. 뭐 송전탑도 있을 송전탑도 수 있고 변압기, 변전소 네. 등등 해서 이렇게 다 해서 20조 원 규모입니다. 왜 이렇게 많냐면요. 요즘에 우리나라도 산업을 자꾸 우리나라로 가지고 오려고 하잖아요. 아, 그렇죠. 우리나라도 뭐 리쇼어링, 네. 외국 기업들도 유치해야 되고 해외 그렇죠. 나갔던 기업도 유치해야 되고.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오늘이 지금 12월 22일이거든요. 네. 녹화 날이. 오늘 방금 전에 발표가 된 게 있습니다. 용인에 우리 반도체 클러스터 만들잖아요. 용인에, 그렇죠. 거기에 한 7기가와트인가? 제가 예. 정확하게 뉴스 아무튼 거기에 그런 대규모 LNG 발전소 단지가 들어옵니다. 아. 왜냐하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반도체 만드는 공장에서 에너지 많이 필요로 하니까. 전기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 인근에다가 LNG 발전소를 짓는다, 새로. 6기 정도인가 짓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6기에서 그냥 가만히 놔두면 전기가 무선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깔아야죠. 여기에도 이제 송배전망이 필요하고. 물론 그것도 가까이에 짓는다라는 거는 송배전망 어떤 까는 투자 비용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쵸. 근처에 짓는 거고. 그리고 사실 지금 강원도 쪽으로 이제 넘어가다 보면 거기에 뭐 예전에 그 석탄 화력 발전 예. 같은 거 이제 막 새로 짓는다라고 했는데 그 LNG 발전소로 많이 넘어갔거든요. 바닷가에. 네. 예. 이제 그런 데서 전기를 만들면 수도권이나 공업단지로 가야 되는데 가져와야죠. 이게 지금 전기가 못 오고 있습니다. 송전 시설이 없어서. 하나도 안 와요? 오긴 올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 못 와요. 송전 시설이 없어서. 그래서 그 가동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있는데도. 아니 왜냐면 제가 아는 어떤 사모펀드 운영하시는 분도 그거 하려고 투자하시고 하셨거든요. 네네. 석탄 막 화력발전소 이런 것들. 네네. 근데 그걸 제대로 못 끌어오고 있어요. 송배전망이 투자가 안 돼서. 정확하게 안 돼서요. 그리고 지금 뭐 신한울 울진에 그 신한울 3, 4호기도 이제 만들고 이렇게 하면 네, 울진에. 거기에 있는 그 많은 전기들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아직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듣기로는 그 한국전력의 적자가 심해서 네. 재정 문제가 안 좋아서 한전이 이걸 투자를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다. 그게 맞아요? 뭐 한전이 무조건 한전이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네. 그 투자 문제도 있지만 사실 민원 문제가 더 커요. 이게 고압성전 우리 예전에 그 밀양 사태에서 보듯이 이게 맞아요. 굉장히 친화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고압선 인근에서는 뭐 네. 암에도 많이 걸리고 네. 인근에 소 키우는 농장에서 소가 갑자기 폐사하네. 예전에 다큐도 그런 거 되게 많았었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송배전로 까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못했고 돈이 없어서 지금도 못하고. 근데 이제 사업자들,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건 그게 있으면 좋고 또 이 사업으로 해서 매출도 올려야 되고 이익도 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사업들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합치면 10년간 한 20조 원의 이런 사업 규모가 되는 이런 산업 분야입니다. 있기는 있다. 근데 네. 이게 일단 돈이 없고 제대로 굴러가질 않고 있다. 네. 그리고 이런 거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송배전 시스템이 굉장히 훌륭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굉장히 우리가 전기가 안정적인 주파수를 유지하면서 잘 들어오고 이게 또 우리가 정전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렇죠. 안정적이죠. 사실 네. 전기를 안정적으로 뿌려준다라는 게 해외에서는 되게 어려운 일이라면서요. 막 맞습니다. 유럽에서도 막 전기 갑자기 끊기고 네. 막. 우리나라의 정전율이 세계적으로 거의 제일 낮은 축에 속해요. 그러면 이제 그 말은 그만큼 송배전 라인이 탄탄하다라는 건데 그 탄탄한 라인에서도 앞으로 10년간 20조 원이 더 투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예전에 막 1900년대 초부터 막 전력망 구축했던 이런 데들은 어떨까요? 사정이 훨씬 나쁘겠죠. 열악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그런 외국에서 이런 전력망을 다시 재설치하기 위한 여러 정책이 나오고 있고 관련 법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보내드린 원고에 보면 뒤에 네네네. 이렇게 요 한 장짜리 요게 있어요, 지금. 네. 여기에 보면 그 각 나라별로 여러 가지 하는 나라들이 또 이 전력망을 잘 구축하기 위해 어떤 거를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이게 어디 자료예요? 이게 제가 여기저기 모아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건데요. 한전이랑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만든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거를 똑같이 겪고 있어요. 주민 수용성 보상 합리화 이런 거, 지중화법 법제화. 독일, 미국, 네덜란드, 영국 등등의 사례입니다. 네. 프랑스도 있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올려주셔도 되니까. 네, 저희가 화면에 한번 띄워드릴게요. 봐보시면 되게 이렇게 굉장히 많은 걸 하려고 이제 이런 법제화도 나오고 있구나. 맞습니다. 라고 하고요. 법도 필요하고 보상도 해줘야 네. 되고 주민들에게 심지어 제가 아는 어떤 케이스는 고압선 지나가는 자리 송전탑 인근에 몇 미터 이내에 사는 주민들은 국가 암 검진도 더 해드립니다. 맞아요. 예. 여러 가지 그런 특전도 있고요. 맞아요. 그 또 왜냐면 이제 걱정이 되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장을 또 드린 게 있는데 네. 또 요즘 추세가 또 어떤 게 있냐면요. 국가가 슈퍼그리드를 또 만드는 것들이 또 조금씩 유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슈퍼그리드. 이게 왜 슈퍼그리드라는 게 뭐냐면요. 예. 우리가 그리드라는 게 전력망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리드가 어떤 망이라는 네. 뜻이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에너지 산업 얘기할 때 그리드라고 하면 전력망. 네. 예. 그러면 슈퍼는 뭐예요? 슈퍼는 왜 붙는 거예요? 슈퍼는 우리 되게 큰 거 슈퍼라고 하잖아요. 예. 그리드가 망이 이제 커지는 걸 이제 슈퍼그리드라고 하는데 초대형. 국가 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전기를 일본에서 쓰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쓰는 게 중국에서 남는 전기를 우리가 가져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 비용이 더 드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근데 이게 다 연결이 되면 서로 보낼 수도 있잖아요. 뭐 이게 유럽 이제,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죠. 네, 이게 이제 유럽의 사례인데 뭐 유럽은 EU처럼 경제 공동체니까 네. 거기에 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 한중일도 슈퍼그리드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전압도 다르고 기술 수준도 다르고 서로 뭐 안보 문제도 있고 해서 네, 바다도 건너야 되고. 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거를 슬슬 하고 있는 분위기가 나옵니다. 사실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재생에너지 네. 이제 청정한 에너지를 쓰려고 하잖아요. 청정한 에너지의 대표가 바로 전기입니다. 전기. 잠시만요. 근데 전기를 뭘로 만드느냐가 그렇죠. 중요한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네. 전기는 어찌됐건 가장 청정한 에너지예요. 전기 자체만 놓고 보면. 그렇죠. 그럼 이제 전기를 어떻게 만드느냐. 네. 가장 깨끗한 거는 재생에너지로 만드는 거겠죠. 아무래도. 그 재생에너지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태양광 풍력으로만 한정을 할게요. 이제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거는 태양을 우리가 재생해서 쓰는 게 아닌데 바람을 우리가 불었던 바람 다시 불어와라고 해서 쓰는 게 아닌데 왜 재생이라고 해요? 리뉴어블이잖아요. 리뉴어블. 새롭게 이제 다시 만들어서 쓰는 거잖아요. 네네네. 태양은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그거를 태양열 전지나 태양광을 모아서 전기를 만든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생하는 것, 재생한다. 그래요. 뭐 이런 의미라고 하는데. 아니 나는 그냥 오늘 뜬 해에서 나오는 열은 그냥 새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걸 왜 자꾸 재생이라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이거 가가지고. 한 번 더 이제 자연에서 이제 거쳐서 만든 에너지, 자연을 이용해서. 뭐 아무튼 이산화탄소. 그게 재생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만든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하나 있는데 저장하기가 힘듭니다. 저장이 힘들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배터리 이야기도 나오고 수소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그래서 건데요. ESS 네. 만들어 놓고. 근데 그것도 손실률도 생각해야 되고 비용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만들어진 전기는 바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재생에너지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곳과 전기를 많이 쓰는 곳과는 다르죠. 다릅니다. 어디 저기 전남이나 어디 평야 같은 데다 태양광 패널 쫙 깔아놓고 만드는 게 제일 땅값도 싸고 하니까 그쵸. 좋은데 이걸 이제 서울까지 끌어오는 게 힘들죠. 또 돈이 드는 네. 거고.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사이즈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땅덩어리 더 넓은데 사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들긴 좋은데. 쫙 깔면 네. 그런 데는 임대료도 안 받습니다. 사막도 그리고 땅 주인이 있지 않을까? 제가 국가 땅인가? 호주 취재 가서 들은 얘기인데요. 네. 호주에 이제 NT주라고 있습니다. 노던 테리터리 준주라고 NT 준주라고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사막 이렇게 버려진 땅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네네. 거기에 태양광을 3기가와트를 깐대요. 3기가와트. 네. 원자력 3개 분량의 태양광을 쫙 깐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2기가와트는요. 네. 싱가폴로 보냅니다. 해저 잠깐만. 전선을 호주에서 통해서. 싱가폴까지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노던 테리터주가 이렇게 그 귀예요, 귀. 그러니까 바로 호주 위에요. 중에서 좀 북쪽에. 네. 바로 위거든요. 아, 그래서 지도에서. 노던. 네. 네. 그래서 위로 전력망을 통해서 바로 싱가포르로 보낸대요. 오, 해적 케이블 깔아서. 네. 그러면 이게 그래도 수백 킬로는 될 거 아닙니까? 더 되지 않아요? 뭐 아무튼. 네. 그러면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자동적으로 알리백을 달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네는 발전소 안 지어도 그쵸. 그 자기네는 친환경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친환경이 알리100이든 CF100이든 이게 어찌 됐건 하나의 무역 장벽처럼 지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 너 우리나라에다가 뭐 팔고 싶어. 그러면 깨끗한 걸로 만들어 와. 알리100을 원하는 데는 알리100 증명서 갖고 와. 없으면 관세. 그 환경세. CF100 우리는 탄소 싫어. 그 탄소 발자국만큼 환경세. 이게 하나의 무역 장벽처럼 이게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장기적으로 보면 어찌되면 청정 에너지를 갖고 오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슈퍼그리드,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전력망 구축도 많이 필요한데 대표적인 게 지금 UAE 해저 송정망, 아랍에미레이트. 네, 그다음에 이제 이탈리아에서도 이런 게 있고요. 예. 일본에서도 있습니다. 호주, 싱가포르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다 자기네 나라에서 만들어서 끌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싱가포르 케이스처럼 다른 나라 걸 끌어오는 거예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네네네. 여기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뭐 원전이라든지 위에 북쪽에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에서 만들어진 거를 밑에 그 도쿄 인근까지 쫙 끌어온다라는 거고요. 저기 UAE 같은 경우에도 여기 그 보시면 해저 선정망을 통해서 네. 이제 만들어진 전기를 이제 보낸다라는 거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곳과 사용처가 다른데 예전에는 이거를 뭐 크게 신경을 안 썼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이런 친환경 에너지 뭐 이런 거 에너지의 질에 따라서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무역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직접 거기서 가져온 거를 사용하면 어찌됐건 증명서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어허. 근데 이게 자기네 나라 영토일 수도 있는 거고 영해일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 아예 외국에서 가져올 수도 있는 네, 거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그 송배전망 그리드에 대한 투자는 훨씬 더 많아져야 되는 네. 거고. 그래서 그렇게 막 전선 관련 기업들, 송배전기 관련 기업들 주가가 뭐 엄청 올랐을 거예요, 네, 최근에. 엄청 올랐죠. 근데 이거는 어떤 그냥 단기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네. 앞으로 뭐 10년, 20년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종목을 직접 얘기해도 돼요? 뭐 아니 구독자분들은 좋아하실 텐데요. 뭐 네. 책임은 네. 누구도 안 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뭘 사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LS 계열이라든지 많이 뭐 올랐어요. 이런 데들을 보면 뭐 많이 재료전기도 올랐어요. 현대일렉트릭도 맞아요. 그렇고 많이 올랐습니다. 2023년 뭐 스타 주식이었어요. 그게 다. 네. 근데 물론 이게 주가 나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네. 산업 사이클은 뭐 10년짜리라고 해도 맞습니다. 슈퍼 사이클입니다라고 해도 주가는 뭐 이렇게 될 네.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근데 아무튼 사용처는 앞으로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인프라 관련해서요. 네. 구리. 네. 구리가 엄청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전선 속엔 다 구리가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사실 구리라는 것도 자원이고 한정이 있고 네. 그러면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또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재사용 부분이에요. 재활용. 구리 재활용. 이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이게 조금 만약에 한 1, 2년 정도 지나면 구리도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게 이른바 도시광산 네. 산업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그 폐 전선에서 구리 네. 빼내고 심지어 뭐 컴퓨터 같은 거 PCB 보드 같은 데서도 뭐 거기 금이 좀 들어가는 것도 있다 하고 네, 그래서 그 맞습니다. 긁어내는 것도 도시광산 산업이라고 하는데 네. 구리가 굉장히 상징적이죠. 네. 산업적으로도 봤을 때도. 네. 그리고 그래서 이런 구리. 그리고 또 하나 또 만약에 에너지 인프라 얘기를 지금 하는 김에 하면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에너지 인프라는 제가 지금 전선, 송배전망만 주로 얘기를 했는데 네. 우리 그 배관도 되게 많이 신경을 써야 돼요. 그 도시가스 배관 이런 거. 도시가스 배관. 네. 우리나라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이 95%? 막 6% 막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시골에는 아직 좀 들어가지 않은 데가 네. 있는데 웬만한 그래도 뭐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네. 곳은 거의 다 들어가 있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네. 어찌 됐건 LNG도 그게 많이 나오잖아요. 탄소가. 그리고 LNG가 사실 기후위기에는 더 안 좋습니다. 네. 이산화탄소는 조금 덜 나올 수도 있는데 다른 온실가스가 많이 나와서요. 네. LNG가 결코 깨끗한 에너지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LNG의 사용도 조금 줄여야 되는데
LNG의 사용을 줄이는 게 이제 수소와 혼소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잠시만요. 수소, 혼소. 네네. 수소랑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에 있는 LNG 시설을 그냥 사용을 해도 수소랑 혼소를 해도 한 20-30%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목표는 수소와 LNG의 비율이 1대1, 그러니까 50%까지 혼소율을 높이는 거예요. 잠깐만요. 이거 기술적으로 먼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수소랑 네네. LNG를 어떻게 섞어 쓴다라는 건지, 뭐 예를 들어서 LNG 발전소에서 저기 가스 떼는데 거기다가 수소를 빡 넣는 건지.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수소 터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LNG 터빈이랑 거의 비슷하대요. 그리고 수소 혼소, 지금 LNG 발전소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LNG 가스가 이렇게 천연가스가 들어와가지고 거기 터빈을 돌려서 발전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LNG랑 수소랑 같이 들어가도 똑같이 폭발이 일어나서 아하. 이제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발전 원리랑 똑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 넥소 같은 수소차 같은 경우는 그냥 폭발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전기를 수소를 가지고 이제 전기로 변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엔진이 막 폭발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네, 그렇죠.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라고 하는 전기차죠. 건데 그건 이제 그 수소 연료 전지차인 거고. 그러면 LNG 발전소는 말 그대로 천연가스로 불 붙여갖고 터빈 돌리는 건데 거기다가 수소 때려 넣어서 불 붙여서 돌린다고요? 맞습니다. 같이 넣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수소가 원래 그렇게도 쓰여요. 네, 똑같은 기체잖아요. 네, 똑같은 폭발력은 기체. 더 강하고. 그렇죠. 그리고 태워도 이산화탄소 안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수소율이 높을수록 친환경에 가까운 거죠. 그거를 1대1로만 해도 우리가 50%를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수소가 훨씬 비싸죠? 지금은 훨씬 비싸죠. LNG보다. 네. 지금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지금 있는 관을 해도 한 20-30%까지는 버틸 수 있대요. 같이 넣어도. 왜냐하면 수소는 압도 다르고요. 압력. 네. 압력이 일단 가장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LNG 같은 경우에 우리가 CNG 버스를 많이 보잖아요. 네네네네. CNG 버스가 한 350기압 정도 된대요. 350바라고 하죠. 근데 그 넥소 같은 게 보통 700바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단 압력도 좀 다르고 수소랑 LNG는 그래서 이제 LNG는 우리가 옛날에 이제 가스통, 맞습니다. 가스 배달하는 아저씨들 네네. 오토바이 뒤에다 달고 있어요. 이게 철로 된 그건 가스통. LPG. 그건 좀 더 낮아요. LPG가 더 낮아요? 네, LPG는 더 낮아요. 그리고 LNG는 보관하는 통 같은 큰 거. 아우, 이렇게 큰 거 있잖아요. 그게 한 350바를 견디는 압력. 네. 근데 수소는 우리 700. 뭐 탄소섬유 막 이런 거 공부하신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최소한 막 700바 정도. 그래서 탄소섬유 엄청 칭칭칭칭 감아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찌 됐건 LNG와 수소는 압력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가지는 2배 가까이. 그리고 이때 액화 상태가 아니라 이제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LNG 같은 경우는 어찌 됐건 C2, 뭐 C4 이렇게 탄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건데 수소는 그냥 H2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잘 떨어지겠어요, 서로가. 그러니까 이게 좀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서로 이제 잡아당기는 힘이 약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인 압력이 다르고, 그리고 터지는 온도가 좀 다르고, 이런 그러니까 여기서 압력을 이제 보관하는 압력. 보관하는 압력. 그리고 지나갈 때 압력.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율이 넘어가면 관을 다시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소 전용 관이라는 것도 지금 R&D 사업으로 굉장히 핫한 분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LNG, 도시가스망은 지금 전국에 다 깔려 있는데 수소를 혼용해서 좀 같이 쓰려면 전국에 깔려 있는 LNG 관을 다시 땅 파갖고 파내서 더 많은 기압을 견딜 수 있는 걸로 바꿔서 전용 관으로 다시 해야 되죠. 나중에 이제 수소 100%가 된다면. 그럼 돈 엄청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그것도 다 성장률이겠죠. 또. 어떻게 보면 또 엄청나게 또 산업이 열릴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수소 산업을 보면 두산 쪽을 봐야 되냐 막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수소 관련주들 좀 많은데 지금 이제 잊혀져서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이제 강관주라든지 베어링주라든지 이런 것들 아마 좀 예전에 많이 수소 투자하셨던 분들은 대충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몇 년도였죠? 수소가 엄청나게 19년에서 21년. 그때 넘어갈 때 수소 관련주들 뭐 몇 배씩 오르고 막.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진짜 다른 게 뭐냐면 제가 수소 빠돌이라 그런 게 아니라 수소 빠돌이. 그게 아니라 그때는 우리가 이제 막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막 시작을 하는 거고 그러고도 지금 5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굉장히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아니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미안한데 말을 끊고 한마디 좀 덧붙이자면 주가는 이게
현실과 멀을 때, 네. 꾸밀 때 더 많이 이제 크게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STO도 그렇고 예전에 메타버스도 그렇고, 근데 이게 하나둘씩 현실이 되면은 이제 셀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주식을 잘 몰라가지고 이제 산업 쪽으로 좀 이제 말씀을 그렇죠. 드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꿈이 아니라 그 산업을 가지고 진짜 실적을 내는 기업으로 펀더멘털로 가는 거니 어떻게 보면 이게 찐이죠, 네. 진짜는. 네. 그러면 이제 수소의 진짜 문제점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수소를 만드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비싸잖아요. 비싸죠. 비싼 이유 중에 하나가 촉매가 되게 비싸서 그래요. 촉매, 네. 백금 같은 거. 네, 백금 말만 들어도 비싸 보이잖아요. 그치, 뭐 반지에나. 네. 할거. 근데 그거를 거기다 넣어야 되니까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래서 넥소 차가 비싼 이유가 그죠. 네. 근데 제가 이거는 100% 확실한 건 아니어서 기업명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네네. 국내 기업 중에 하나가 백금을 대신할 수 있는 촉매제를 만들었어요. 백금 대체제. 네. 그래서 그거가 지금 실증 단계고 조만간 발표를 할 수도 있어요. 올해는 아니고 예전에 몇 번 그 회사에서 뭐 보도 자료도 뿌리고 했던 것 아니요. 같은데. 그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요? 네. 안 알려져 있어요? 네. 상장사예요? 상장을 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상장은 아직 안 했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정확하게 확인이 되면 제가 다시 이렇게 이쪽에다도 말씀을 드릴 텐데 네네네. 엄청 대단한 기술일 수도 있지만 사실 왜 이렇게 그냥 뭐 말 잘못해서 뭐 여러 요즘 문제들이 많아서 그냥 말씀을 안 드리는 건데 그렇게 많이 이미 백금을 활용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기술들이 하나 둘씩 점점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 수소의 시대가 더 앞당겨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소의 시대를 앞당기려면 일단 쌓아야 되니까 좀 그 상용화까지의 그 단계를 확 줄일 수 있는 이게 이제 돼야 되고요. 수소 시대가 오려면 이게 또 운반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렇죠. 요즘 우리가 조선업 기사를 읽다 보면 나오는 게 두 가지가 좀 나올 거예요. 이산화탄소 운반선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암모니아 운반선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두 개가 수소 운반선에 바로 그 직전의 기술들이 쓰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다 알려진 거니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2026년 그러니까 완공 목표예요. 네. 그걸로 수소 운반선을 만들겠다라는 거고 빠르면 2025년. 그러니까 앞으로 한 2년 안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운반은. 수소 운반선. 네. 그리고 이제 수소 추진선도 비슷합니다. 수소 엔진으로 가는 거. 네. 왜냐면 이게 IMO에서 그 탄소 배출을 굉장히 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LNG선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고 LNG에서 수소 혼소선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고 전기선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벙커 CU에서 LNG로, LNG에서 수소로. 네. 근데 그 수소 추진선은 엔진에다가 수소를 넣는 건데 그게 이제 넥소 같은 그런 전기차 방식, 전기를 만드는 방식이 아니면 수소 가지고 불을 떼는 방식. 수소 터빈 방식입니다. 수소 터빈. 네. 왜냐하면 발전소처럼. 우리가 그 전기선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현재 노르웨이나 스웨덴 가면 대규모 유람선들이 전기선으로 해요. 전기선이 있습니다. 진짜 전기로만 움직이는. 근데 이동 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선을 계속 하려면 디젤 발전기로 떼면서 전기를 충전해서 가야 돼요. 예? 아니, 지금 기술이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짧은 거리만 왔다 갔다 하는 실정인데 아무래도 전기로만 가는 거는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지만 우리가 그 연료로 쓰는 거는 연료만 넣어주면 되고 정확한 계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기 터빈 기술이 되게 수소 터빈 기술이 앞으로는 그런 큰 쪽에서는 많이 활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외국 수소 박람회 같은 데 가면 우리나라는 연료전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가 그게 강하니까. 연료전지로 이제 그 건물들도 이제 발전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고 SOFC 같은 거. 근데 외국 가잖아요. 연료전지도 많이 보이지만 수소 터빈을 전시해 놓은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아예 수소를 그냥 떼워서 발전한다. 그래서 그 목표 중에 하나가 수소 터빈을 자동차 엔진만큼 줄이는 게 목표인 기업들도 있고요. 이거의 용량을 더 키우고 효율을 더 높여서 아예 대형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발전소 사이즈의 기가와트까지 넓히겠다라고 하는 데들도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수소 발전소까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공학의 끝판왕이 LNG 터빈입니다. 공학의 끝판왕?
가장 만들기 힘들고 가장 정교하게 기계공학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LNG 터빈이에요. 제트 터빈. 아, 그래서 그거 뭐야 어디야 블룸에너지인가? 네. 몇 군데에서 하잖아요. 네. 그 이제 뭐 GE라든지 지멘스 그다음에 뭐 이런 데서들 이제 정말 과거부터 엄청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하고 이러는데 기술 그대로 수소까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사람들이 이 만들어 놓은 카르텔이 다 석유의 시대잖아요. 화석연료의 시대. 그거를 어떻게 청정 에너지의 시대까지 그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가에 서구는 엄청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이 이런 후발주자 같은 데들은 우리가 그 내연기관의 그거를 그 시기를 따라잡기가, 세월의 힘을 따라잡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우리가 자동차를 아무리 잘 만든다고 해도 독일의 그 엔진 기술, 영국의 그 엔진 기술을 쉽게 따라가기는 힘들잖아요. 그 한 끗 차이. 네. 그거를 유럽이나 이런 뭐 지라든지 이런 미국 기업들은 그 기득권의 그 텀을 계속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수소를 되게 선호하는 측면도 좀 있어요. 자기네가 앞서가고 있으니까. 너네 LNG 터빈 못 만들어? LNG 터빈도 못 만들면서 무슨 수소 터빈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우리나라는 혹시 그런 거 하는 기업 없어요? 두산 잠깐 이야기했는데. 뭐 두산이 LNG 터빈 하고 있고요. 그게 상용화. 네, 실제로 지금 발전소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두산은 수소 터빈은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아직. 연료전지를 하잖아요. 거기는 두산은 퓨어셀이 연료전지를 되게 잘하잖아요. 퓨어셀. 네. 거기는 이제 연료전지를 하고 사실 이런 말 하면 두산 분들이 좀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데 두산은 그냥 정부가 먹여 살려주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 보면. 에너지 쪽 하고 있으니. 풍력. 야, 이게 또 해상풍력 얘기하면 또 두산 또 까야 되니까 또 좀 자제를 하고. 원전, 이런 거. 이번에 잠깐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그 해상풍력 그 사업자 발표를 했었는데요. 두산이랑 손잡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아, 그거 박모 기자가 기사 쓴 거? 네,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해외 기업이 따갔다. 네, 중국 근데 애들이 왜 뭐 그 기술력이 딸려서 그런 거야? 아니면 단가가 맞은 거야? 단가가 일단 안 맞죠. 똑같은 기술력이면 싼 거 쓰겠죠. 아무래도. 왜냐면 그게 처음이잖아요. 근데 그게 발주를 한 게 우리 정부에서 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일단 이게 뭐 한국 기업이고 아니고 떠나서 우선 그게 없어졌어요. 한국 기업 우선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그 규칙이 없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자유 경쟁을 시킨 거죠. 경쟁시켜봤더니 기업 안 된 입장에서는 우리 기술력이 더 좋기는 한데 만약에 단가를 그때 어디였죠? 아시아 다른 그 이름이 되게 어려워서 저는 까먹었는데요. 그게 이제 중국계 자본이에요. 않습니까? 이렇게 까먹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중국계 자본이 투자한 기업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졌다. 네. 그리고 되게 웃긴 것 중에 하나가 절대 두산은 기술력이 좋다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네? 기술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풍력 같은 경우에 지금 뭐 8메가와트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좋은 베스타스 같은 데는 이미 뭐 12메가와트 상용화했고 아직 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기술력, 풍력 같은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풍력 발전기 안에 들어가는 터빈. 네. 그러네요. 하여튼 뭐 두산 더 열심히 하시겠죠 뭐. 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수소 얘기했었고 수소가 그래서 이게 진짜 돈이 되는 사업이고 이 비즈니스가 되게 크다라는 건데 저는 그게 또 궁금해요. 우리가 뭐 이래서 다음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수소를 이제 국가적으로도 많이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서 증시에서도 뭐 2019년에 이때 막 빵 떴던 건데 우리나라한테만 수소 시장이 되게 매력적이고 커 보이는 건지 실제로 해외 시장에서도 수소를 정말로 미래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보는 건지 어때요? 제가 그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또 욕먹을 수도 있는데 그냥 할게요. 욕은 여면석 기자가 먹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 뭐가 있냐면 그 호주라는 나라를 가잖아요. 호주가 유명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에 주목받고 호주 있는 게. 세 가지. 캥거루, 코알라. 그건 이제 옛날 거고요. 요즘에는 핵심 광물, 리튬, 니켈, 2차 전지용 핵심 광물, 수소, CCUS. 요 세 가지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호주입니다. 네 가지인데? 수소, 니켈, 수소, CCUS. 리튬, 니켈. 핵심 광물 그거. 리튬, 니켈 하나로 묶고 그다음에 수소, 그다음에 탄소 포집. 그러니까 이 배터리, 수소, 그다음에 탄소 포집 요 세 개가 다 있어요. 리튬도 많고 니켈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수소도 거기 비어 있는 땅이 많으니까 재생에너지 돌리기가 좋잖아요. 원체 그 호주는 자연 광물이 많은 나라고. 근데 수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생에너지 하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수소를 만들 수 있는. 그린 수소를 만들기. CCUS는 거기 또 LNG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비어있는 광구들이 있어서 거기에 그냥 넣으면 돼요, 탄소는.
그렇죠. 그러니까 탄소가 어디 뭐 발전소나 아니면은 뭐 철강 네. 이런 쪽에서 나온 걸 가지고 포집을 하는 건데. 그래서 탄소 이게 CCU에서 이러면 되게 어려워요. 근데 탄소 포집이라도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공기청정기 아닙니까? 이빠이 큰 공기청정기로 빨아들여서 그거를 어딘가에다가 지하에다가 묻는 겁니다. 모아서 네. 그걸 가져가서 바닷속이나 네. 땅 속에 묻어서 네. 못 나오게 하는 거죠. 100년 뒤, 1000년 뒤에 이게 뭐 석유가 되든 뭐가 되겠지 그렇죠. 하고 일단 땅 속에 묻어 놓는 거. 근데 수소는 아까 잠깐 이제 그린 수소 말씀해 주셨는데 그린 수소가 진짜 친환경 수소잖아요. 네, 그렇죠. 뭐 전기 분해를 한다라든지. 그게 호주에선 돼요? 타산이 맞아요? 엄청 쌉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기가와트를 까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3기가와트 깔려면 땅이 어마무시하게 필요할 텐데 땅값이 얼마니? 딱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왜요? 예산도 안 잡혀 있대요. 땅이 그냥 많아서? 깔면 된대요. 호주에 뭐 사막도 많고 땅이 많아서? 네. 그래서 실제로 그 퍼스라는 데 가면 H2 퍼스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였지? 아무튼 엄청 그 원자력 발전소 몇 개 분량의 그런 수소, 그린 수소를 만들 수 있는 대규모 단지가 지금 건설이 되고 있어요. 거기 출장 갔다 온대? 네. 그러면 그 주위에 뭐가 있냐면 풍력발전소와 태양광 발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리고 그 옆에는 강과 바다가 있습니다. 다 있죠. 그러면 쫙 끌어가지고 거기서 다 만들어가지고 그 옆에 전용 항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소를 전기 분해하려면 에너지 필요하고 땅 필요하고 뭐 물 필요하고 뭐 인력 필요하고 한데 그래서 이게 단가가 안 맞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호주는 그게 된다. 그렇죠. 다 싸게 있는 거죠. 야. 그런데 그런 데들이 퍼스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주정부 도시별로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한 그 NT주 같은 경우에도 그런 그 H2 퍼스 같은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한 2-3개 정도 지금 주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고 우리 그 브리즈번 아시죠? 거기가 이제 퀸즐랜드주에 있거든요.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네, 호주 브리즈번이라고 한인들이 되게 많이 사는 도시인데 거기가 이제 퀸즐랜드주라고 있는데요. 거기도 주 사업 자체로 그런 H2 퍼스 같은 프로젝트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시드니가 있는 뭐 NSW주도 똑같이 하고 멜버른에 있는 빅토리아주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주별로 그런 데들이 다 있어서 주별 핵심 사업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수소를 팔 곳으로 한국과 일본을 꼽고 있습니다. 자기네가 싸게 수소 만들어서 싸게 판다. 저기 수소 만들기 힘들어하는 애들, 돈 많이 드는 애들 어디 있어? 한국하고 일본. 그렇죠. 야, 니네 땅도 좁고 돈 많이 들지 우리 거 사가. 가깝잖아요. 그리고 어디가 가까워요? 이렇게 있으면 호주랑 우리나라 가깝다고? 일본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 바로 오잖아요. 이렇게 배로. 그러니까 일본에 팔 거 어차피 조금 더 가서 한국에도 팔자. 그렇게 그러니까 뭐 걸릴 거 없이 그냥 쭉 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많이 하는 데가 중동입니다. 중동 석유로 재미를 지금까지 너무 많이 잘 봤잖아요. 근데 석유는 명백하게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에너지원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전에 이데오 편집장이랑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우리 예전에 그 유가 150불 가는 거 아니냐 했었을 때 제가 이 말 했었잖아요. 절대 100불 절대 안 넘어간다고. 왜냐하면 석유값이 올라가면 대체 에너지의 사용 빈도 높아지고 개발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엄청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시소 게임 같은 거죠. 그래서 유가 막 올라가면은 여기서 신재생을 더 많이 쓰고 하니까 맞아요. 유가 내려갈 수밖에 없고 또 유가 너무 떨어지면 얘네도 단가 안 맞으니까 내려가고 그럼 얘가 올라가고.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그 작년 12월부터 올해 한 1, 2월까지 LNG 난이 있었잖아요. 올 여름까지. LNG 난이 있었는데 그 난에서 가장 주목받은 에너지가 원자력이에요. 그래서 LNG 난은 그 뭐 유럽 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럽 쪽에서 그 너무 많이 또 수요가 가니까 아시아 쪽이 모자라지고 막 이런 문제들. 그랬을 때 어찌 됐건 전기만 있으면 난방도 할 수 있고 냉방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기가 필요하다. 대규모로 안정적으로. 그래서 원전이 떴던 거고. 원전이 갑자기 뭐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잖아요. 프랑스도 그렇고 뭐 스웨덴도 그렇고 몇 개 나라들이 원전으로 눈을 돌리고 이런 거를 보면 어찌됐건 이게 기후이기 때문에 넷제로는 해야 되고 중동에서 입장에서 보면 이번이 거의 마지막 바겐세일 기간인 거예요. 사실. 뭐가 바겐세일이요? 석유가요. 석유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팔아먹을 수 있는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입니다. 근데 거기에 얼마 조금 더 받겠다고 그 기간을 줄일 것인지 좀 더 기간을 늘릴 것인지 제가 중동 사람이라면 기간을 늘리겠습니다.
오래 팔아먹을 수 있도록. 그쵸. 그러면 이제 약간 가격을 낮춰서라도 그쵸. 우리는 오래 팔아먹겠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뭐 다른 플레이어들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기존. 그렇기 때문에 석유는 앞으로 굉장히 막 올라가기 좀 힘들어요. 뭐 당연히 갑자기 무슨 쇼크가 일어나고 그러면 순간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막 엄청 그 올해 초처럼 그렇게 막 딱 뜨기는 좀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이건 그냥 순전히 제 생각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네. 이제 그렇게 석유로 만든 돈을 가지고 네. 중동도 제2의 먹거리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쵸. 가장 활발한 곳이 두바이, 아니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예, 예. 거기에 가면요, 그 솔라파크라고 굉장히 큰 태양 열광 단지가 있어요. 발전 단지가. 네. 제가 본 것만 5기가와트 규모입니다. 한 원전 5개 네, 원전 정도 5개. 규모. 네. 거기 가면 사막이 쫙 있잖아요. 네. 태양광 발전소 쫙 해놓고요. 태양열이라고 이렇게 탑으로 하나 올려가지고 예. 그 태양열들이 이렇게 오면 반사를 해가지고 열 한 점으로 모아서 아. 발전을 합니다. 그런 것들도 여기저기 세워놓습니다. 옛날에 우리 이제 돋보기 가지고 불 네. 붙이듯이.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뭘 만들겠습니까? 두바이에서 뭐 전기 얼마나 쓰겠어요. 거기 이제 그 바라카에서 원전도 나오는데 네네네. 수소로 바꾸는 겁니다. 그 에너지로 수소를 만든다. 네. 그래서 수전의 방식으로. 네. 그래서 실제로 아부다비에서요. 예. 그 수전의 그 수소를 팔기 위해 전용 부두도 짓고 있고요. 네. 수소를 보관하기 위한 그것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바이만 그럴까요? 사우디도 할 거고 다른 그런 여러 중동 산유국 국가에서 하기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유국들이 일단은 석유를 좀 오래오래 팔면서 네. 원유를 오래오래 팔면서 그걸로 서서히 제2, 제3의 에너지원들도 준비를 네. 하고 있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수소 경제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에너지를 지금 주력으로 팔고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중동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북해에서 유전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세계 최대 수출국 중에 하나고 지금. 그렇죠. 생산국 중에 하나고. 근데 이 나라들이 공이 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수소란 말이죠. 차세대. 네. 그리고 유럽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수소 관련된 그런 기반 기술도 굉장히 탄탄해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돈을 벌 기업가라면 네. 수소를 밀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소는 지금 2차 전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깨끗하기 위해서 막대한 보조금들이 들어가잖아요. 네. 수소는 다 보조금 줘요, 지금. 우리나라도 주고요. 심지어 가장 많이 줍니다. 왜? 가장 비싸니까. 그렇죠. 네, 많이 좀 쓰라고. 그런 거 보면 어찌됐건 처음에는 이렇게 보조금 사업으로 좀 마중물을 좀 삼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수요를, 그러니까 공급을 바탕으로 수요 창출을 한 방에 가겠다. 근데 이게 시간은 되게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석탄에서 예. 석유로 넘어갈 때 다 그런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야, 우리 지금 전함이 몇 척인데 이거 다 언제 석유로 바꾸냐. 사람은요, 위급하면 바뀝니다. 바로. 이게 한 2030년 정도부터면 이제 수소 경제가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2030년 정도가 되면요, 기후위기의 여파도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2030년은 또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좀 상징적인 해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내 목에 칼이 들어오면 네, 바뀝니다. 6년 남았네. 네. 근데 그거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우리 에너지 위기 겪고 하면서 뭐 유럽에서 전쟁 나고 인플레이션 높아지고 하니까 조금 미룹시다. 네. 자동차 내연기관차도 몇 년 더 팔아봐.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요. 네. 내연기관이잖아요. 예. 내연기관이 안 바뀌고 에너지만 바뀌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 수소 때려서. 그러면 그 조금만 보완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과 가장 비슷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 중에 하나가 이제 수소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수소가 앞으로 조금 더 주목을 좀 많이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황금의 샘이라는 책이 있는데, 네. 데니얼 에킨스라는 그 컨설턴트 분이 쓴 건데, 그거 굉장히 좋아요. 그 플리처상도 받은 책인데요. 이게 에너지 관련된 책이에요? 석유가 어떻게 세계를 제패했는지를 나오는 책입니다. 황금의 샘. 네. 한번 이만한 거 2권이에요. 이만한 거 2권인데 염현석 기자한테 듣는 걸로. 네, 이거 굉장히 좋아요. 이게 어떤 거 나오냐면 우리 록펠러가 어떻게 성공을 했고 그 전에 전 세계가 어떻게 석유가 이제 패권을 차지하는 그 과정. 네. 그래서 그 중동 전쟁까지 네. 그 모든 그 에너지에 관련된 것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에너지 전환 과정에 이번에도 똑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책을 두껍게 쓰는 거예요? 할 얘기가 많아요. 공부한 게 많아서, 네. 연구한 게 많아서. 그래서 거기를 제가 그 몇 번을 읽었는데 제가 가진 교훈은 딱 하나입니다. 저희가 그 야수의 심장은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투자를 하거나 뭔가를 선택할 때 이거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재만 잘해요. 취재만. 네. 이거를 딱 선택하는 거는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핵심을 선택을 하려면 에너지 원에 대한 그런 인사이트. 완벽한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하기 겁나잖아요. 내가 아무리 수소가 좋다고 내가 막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너 그럼 투자해봐 그러면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싹 봐보니까 두 번째로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열리기 직전에 열릴 것 같으면 얼른 그 주변에 인프라주를 얼른 좀 사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수소로 뭘 할 수 있냐를 자꾸 말씀드리는 게 아마 저 같은 분들도 꽤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수소 인프라. 네. 그래서 그 저기 수소 강관. 탱크, 네. 강관 관련주들 막 많이 올랐었잖아요, 몇 년 전에. 근데 지금 엄청 떨어져 있잖아요, 또. 그죠, 잊혀져 있죠. 네. 그러니까 그 남들 잊혀져 있을 때 우리 좀 관심을 갖고 적기에 한번 좀 투자를 해보면 좀 괜찮을 것 같다. 3년째 잊혀져 있는데 지금 수소 관련주. 제가 그게 있어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네네네. 반도체가 올 초에 엄청 주목받았잖아요. 올해 엔비디아. 초에? 저기 인공지능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네.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인공지능 반도체를 하려면 인공지능이 주목을 받으려면 반도체가 중요하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러면요? 연산 속도가 빨라야 되고 대규모 연산을 해야 되잖아요. 양자 컴퓨터 나오면 끝이겠구나. 그래서 저는 양자 컴퓨터를 샀어요. 그럼 많이 올랐잖아요. 3배 오르고 팔았습니다. 오, 자랑하는 거예요? 네, 근데 돈이 얼마 안 돼가지고 야수의 심장은 그럴 때 발휘가 됩니다. 투자금이 얼마 안 될 때. 그러니까 저기 아이온큐 같은 것도 저도 김정삼 대표님 인터뷰 추진했다 그때 잘 안 됐습니다만 한때는 이게 사기네 뭐네 막 공매도 리포트 나오고 했는데 또 나중에 지나면 또 주가 많이 오르기도 하고 또 모르는 거에 또 가봐야 맞아요. 알지.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웃자고 하는 소리였는데 그런 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그 수소 관련주라는 게 강관, 밸브, 베어링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자동차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확장해 나가고 그래서 염현석 기자는 양자 컴퓨터 나오면 엔비디아의 시대는 끝난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이거 썸네일. 근데 아니었지. 이거는 빠지는 거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한 10년 뒤가 됐든 20년 뒤가 됐든 언제든. 그래서 그렇게 됐었고 또 하나 좀 시간이 좀 오래됐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괜찮아요. 이제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3일 동안 해도 돼요. 그 이야기를 하나 꼭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거? 이 이야기도 고민은 좀 많이 했는데요. 네네네. 수소와 함께 또 원자력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좀 해드리고 싶어요. 원전. 네, 또 원전 대형 원전 이야기뿐만 아니라 SMR 이야기를 좀 예전에 나와서도 잠깐 했지만 못한 부분도 좀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좀 요약을 좀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근데 하나만 좀 묻고 갑시다. 왜냐면 이제 염현석 기자는 에너지 출입하고 에너지 쪽 취재를 한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 북미, 남미, 오세아니아, 유럽, 아시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취재를 하고 있으니까 원전에 대해서 약간 좀 우리나라는 특히 좀 정치적으로 좀 나뉘어져 있는 게 있잖아요. 해외도 그런 게 있어요? 당연하죠. 그래요? 원자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자력 하면 뭐 생각나세요? 안전. 폭탄이 위험. 먼저 생각나지 않아요? 오펜하이머? 네. 이게 사실 원자력이나 수소가 되게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폭탄의 이미지가 되게 강해요. 그거는 아무래도 이거 휴지도 휴지 폭탄 만들 수 있는 이렇게 해갖고. 그게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반전운동이랑 환경운동 그리고 거기는 체르노빌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있었던 지역이잖아요. 트라우마가 있겠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그리고 원전은 원래 정치적인 에너지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대형 원전을 만약에 제가 이대호 편집장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그 8조입니다, 하나에. 8조짜리를 팔았어요. 그런데 8조짜리 운영 어떻게 할 거예요? 유지 보수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되니까. 그 이외에 원전은 60년에서 80년을 가동을 하는데 제가 만약에 부품 막 공급해 주다가 끊으면 어떡해요? 그런 것까지 다 고려가 돼요. 원전 수출할 때. 그 중간에 막 규제를 갑자기 해버리면 또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형 원전을 수출을 한다는 건요, 거의 국가 간의 최우선 동맹국이 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군대도 보내준다 약속하고. UAE도 원래 우리나라랑 UAE랑 그렇게 친하지 않았어요, 아랍에미리트랑. 근데 네네. 원전 수출하고 엄청 친해졌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도 뭐 대통령 비서실장이 왜 몰래 갔다 왔네, 뭐 군대 뭐 무슨 군사 지원을 왜 약속을 했냐면서 말이 엄청 많았죠. 네. 그리고 또 뭐 왜 차관을 지원하네. 근데 이제 그게 원래 그래야 하는 거다. 원전을 수출하려면. 원래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왜 중국이 원전 수출을 많이 하겠습니까? 중국이 원전 수출 요즘 제일 많이 하거든요. 중국이 많이 할까요? 돈도 많고. 돈도 많이 주고, 우리 해줄게. 신뢰 줄게. 이러는 거예요. 뭐 우리는 잘 못 믿지만 못 사는 나라들은 좀 믿고 싶고 그러잖아요. 돈도 준다는 거 하고. 그럼 원전 하나 지어주고 항만 2개 줘. 막 이러니까. 뭐 항만 빨리 좀 줘봐야. 그러니까 대형 원전은 그렇게 되게 국가 간에 힘든 겁니다. 그런데 2024년 말이 되면요. 호재가 하나에 나올 수 있는 게 24년 말이요? 네. 2024년 말이 네. 되면 체코 원전 수출이 확실히 결정이 돼요. 이거 한동안 잊고 살았는데. 네. 체코 원전 수출이 확실히 결정이 됩니다. 자, 체코 원전 수출이 결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 쫄쫄이 해외 수출 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SMR의 노르웨이라든지 아니 스웨덴인가? 좀 헷갈립니다. 아무튼 그 북유럽에 그 있고, 동네예요. 네. 그 동네. 북유럽에 있고 네. 또 그 터키도 원전에 대한 수출권이 있는데 아마 이 체코를 기점으로 유불리가 확실히 나뉠 수 있어요. 우리가 체코를 가져오면 이쪽에 들어가기가 상대적으로 조금씩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체코를 지렛대로 해서 다른 나라로? 네. 왜 어떻게 이어져요? 우리가 체코에서 점수를 많이 받는 게 UAE 바라카 원전을 정해진 예산에 정해진 시기에 정확하게 지어줬거든요. 근데 그 기존에 좀 많이 했었던 데 이제 프랑스라든지 뭐 일본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예산 2-3배 넘기는 건 일수예요. 막 10배도 늘어나고 그래요. 기간도 막 2배 이상 더 늘어나고. 처음에 계약한 것보다요? 네. 그거 맞추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사막 한가운데서 그렇게 지었잖아요. 이거를 성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체코에서 굉장히 먹어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도 한국 기업이랑 하면 약속한 날짜에 지어주는구나. 돈 더 안 받는 게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딴 데는 저기 뭐 2배, 3배 부르는데 쟤네는 처음에 약속한 그 돈으로 해주네 이거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만약에 이거를 체코에서 또 한다. 그러면 우리는 해외 원전 수출 시장에서 되게 좋아질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대형 원전 시장이잖아요. 근데 체코는 지금 뭐 다른 나라들 다 뛰어들어 있잖아요, 지금. 프랑스랑 미국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유력한 경쟁국이고. 네. 미국은 뭐 사실상 따도 우리나라가 그 밑으로 같이 협력하는 관계가 될 거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같은 이유잖아. 이게 좀 강해요. 우리는 같은 이유잖아. 이게 좀 강해서. 유럽연합 국가들.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올해 말에 그런 대형 이벤트가 좀 예정이 돼 있는데 문제는 이런 대형 원전 사이트고 SMR 분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도국이나 이제 앞으로 이제 공업을 조금 더 진흥시켜야 되는 쪽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지금 더 주목을 받고 있는 SMR,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진국 뭐 이런 개도국 할 것 없이 다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SMR 시장을 더 관심을 많이 갖는 건 우리 기업들이 많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 뭐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뭐 두산, 파트너로, 뭐 홀텍 같은 경우는 뭐 현대건설, 테라파워는 SK 이렇게 좀 짝꿍 기업들이 있잖아요. 거기다 또 건설사들 붙고.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연관 기업들의 주가도 많이 오를 수도 있고 많은 이득도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그 호재가 이거는 정확한 호재라는 걸 하나씩은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케일업을 잘 못하고 있어요. 스케일업이라는 게 용량을 못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스몰 리액터라 그래서 작게 만들수록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적정 용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보통 이제 우리가 100메가와트 정도로 보는데 뉴스케일 파워가 이 100메가와트를 잘 못 맞추고 있더라고요. 한 70메가와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목표는 얘를 100으로 안정적으로 높이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것 때문에 지금 그 수지 타산이 잘 안 맞아서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게 나와요. 어디에서 뉴스케일 파워가 스케일업에 대해 굉장히 우호적인 기사들이 좀 나온다. 우호적인 소식들이 있다. 그러면
뉴스케일 파워는 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성공할 수 있는. 뉴스케일 파워는 일단 스케일업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핵심. 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홀텍 같은 기업이 있습니다. 홀텍은 이제 제가 조금 많이 언급 여기 나와서도 얘기해줬었고 많이 좀 띄워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잘 몰랐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게 진짜 알짜 기업이고 그러니까 상장 기업이 아니어서 말하기도 편하고. 근데 그 현대건설이 붙어 있거든요. 옆에. 현대건설이 딱 붙어 있어가지고 홀텍이 러시아 기업이랑도 막 하고 그래요. 같이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기업이랑도 합작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거기 SMR도 짓겠다라고 막 MOU도 맺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현대건설이 거기 쫓아가면 뭘 하냐? 원자로를 뺀 나머지 2차 측을 다 건설합니다. 보통 한 1조 정도 잡거든요. SMR에 1조에서 2조 정도 잡은데. 보통 100메가와트짜리 하나가요? 네.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네, 비쌉니다. 작은 게 아니었구나. 네. 그러면 얘를 하면 원자로가 반, 나머지가 반 이러니까 예를 들면 그 우리가 SMR 만약 2기가를 짓는다. 네. 그러면 100개면 20개를 짓는 거잖아요. 예. 그럼 20조짜리 프로젝트인 거예요, 이게. 그럼 만약에 이거를 현대건설이 홀텍이랑 같이 먹었다. 그럼 10조 매출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홀텍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사라 그랬잖아요. 그럼 뭐가 가장 문제일까요? 자금이 문제예요. 자금 조달. 네. 그래서 여기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대부분 발전사들이 다 민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대부분 발전소를 짓 때 펀딩을 받아서 짓습니다. 그래서 펀딩이 얼마나 잘 모으느냐. 그게 사업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홀텍은 이미 부지도 다 있고요. 네. 할 수 있는 뭐 파트너도 있고 뭐 설계도 자기네들은 뭐 있다고 하니까 네. 그 뭐 그렇다 치면 다 있어요. 제반은 다 있는데 문제는 돈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때 홀텍 회장님이랑도 얘기도 해보고 실무자랑도 얘기를 해보면 가장 혈안이 되는 거는 펀딩이다. 그래서 그 펀딩이 국가에서 해주거든요. 이번에 IRA라든지 뭐 과학 그 법에 의해서 SMR 같은 경우에는 세제 혜택도 좀 있고 R&D 비용도 받는 것도 있고 세액 공제도 있고 되게 혜택이 많습니다. 그때 참 홀텍이 어느 나라? 미국 기업입니다. 미국? 네. 그러면은 홀텍 자체는 그러면 여기는 100메가와트급 이상의 160메가와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케일에서는 제일 큰 거고. 네. 보통 160메가 정도를 다 해요. 우리나라가 한 120에서 160 정도 하려고 하고요. 그래야지 아까 말씀드린 그 수지 타산이 조금 맞습니다. 너무 작으면 돈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SMR이 그러니까 소형 리액터라고는 해도 그래도 한 100에서 160메가와트는 돼야 된다. 300 이하를 SMR이라고 합니다. 300 이하. 네, 300 이하. 300메가와트 이하. 네. 그러면 이제 홀텍은 펀딩. 그리고 아마 이게 저희 회사 기사를 보면 네. 홀텍을 잘 볼 수 있어요. 홀텍이 저한테 보도자료를 되게 잘 줍니다. 저기 이제 인터뷰하는 해외 외국 기자.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기사도 몇 번 썼거든요. 단독 달고도 쓰고 이러니까 그 보통 영어로 주기 때문에 제가 쓰진 않고요. 이제 후배 기자들한테 줍니다. 쓰라고. 근데 이게 그럼 미국 기업이 한국에 있는 기자한테 뭐 이렇게 자료도 주고 한다라는 건 본인들 회사를 한국에다도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특파원들이랑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현대건설이나 다른 한국 기업들이랑 일을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잘해요. 진짜. 그리고 기술력도 되게 좋고. 고객 만족, 감동 네. 경영. 그리고 의외로 원자로 건설에 대한 지식들도 꽤 있고. 그래서 그 원자력 기업들은 우리나라 건설사들 되게 좋아합니다. 외국에. 그리고 우리 또 테라파워, SK가 하는. 네. 테라파워는 가만히 있으면 성공할 것 같아요. 예, 기술력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자금도 넉넉한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친환경적이라 그래야 되나? 그리고 또 있어 보이기도 하고 빌 게이츠라는 든든한 우군도 있고 그런데 너무 고난이도 기술이라 여기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기술 방식이 달라요? 네, 완전 다릅니다. 이거는 뭐 말씀드리면 너무 이제 이과스러워져서 그냥 생략을 하고 네. 인터넷만 쳐봐도 테라파워의 기술에 대한 우위는 정말 잘 정리가 돼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기술 돼요. 우위에 있는 거예요? 네, 완전 다른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 SMR이라. 기존 SMR은 지금에 있는 우리 원전들 있잖아요. 경수로형 타입,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그 경수로형 타입을 그대로 줄인 것들이 많은데 여기는 조금 개념이 좀 다릅니다. 뭐 소듐에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사용 후 해결료도 막 조금 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조금 더 한 차원 더 위 기술. 그럼 돈도 더 많이 들겠네요. 네. 근데 뭐 돈 연구비 빵빵하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다 빌 게이츠가 내줄 건 아니고. 네. 그리고 이미 SK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이 또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렇고 많이 출자도 하고 여기는 펀딩도 성공했어요. 어찌 됐든 간에 SMR을 어느 나라에 이제 수주를 해서 만들려면 네. 가격 입찰 같은 것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그 워싱턴주, 그러니까 시애틀 이쪽에 있는 그 주에 예. 자기네 그 시범 단지를 지금 만들고 아마 조만간 실증 사업을 시작을 할 거예요. 어디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실증 사업을 해놓고 그걸 또 해서 기술을 빨리 높여서 또 단가를 낮출 수도 있고. 제가 2024년에 주요 목표 중에 하나가 거기를 가보는 게 제 주요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어딘데 여기가? 시애틀 쪽. 스타벅스 본사에 있는데.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가게 돼서 실제로 보고 오면 다시 또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세 기업이 가장 앞서가는 게 아니라요. GE 히타치 컨소시엄이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 GE 히타치. 그러니까 네, 미국하고 일본 기업의 컨소시엄이에요. 네. 이게 지금 캐나다에서 지금 실제로 건설이 임박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터닫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여기는 또 하나 문제가 하나 있어요. 후쿠시마. 후쿠시마 모델을 줄여놓은 겁니다, 이게. 나가리네?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근데 짓고 있다면서요? 이게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후쿠시마 하면 굉장히 트라우마들이 다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엄청 막 위험하고 그런 모델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워낙 쓰나미가 크게 왔고. 그렇죠. 쓰나미 때문에 그때 뭐 이거 냉각하는 그 발전기가 멈추면서 폭발했던 거라서. 그리고 뭐 일본 도쿄전력이 대처도 좀 이상하게 했고. 사실 좀 여러 가지 인재, 그다음에 자연재앙 이런 게 다 섞여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이게 조금 주목을 못 받는 게 있어요, 사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일 장점이 뭔지 아세요? 장점? 네, 싸요. 네, 되게 쌉니다. 아까 1조라 그랬잖아요. 네. 얘는 7천억 정도 수준인데 한 20-30% 싸다고 하더라고요. 한 100메가와트급 하나 만드는데 네. 7천억 정도. 네. 30% 싸다. 네. 30%면 엄청난 차이인데. 네, 그래서 사실 이걸 대형으로 가면 네. 어떻게 경쟁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SMR 분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여러 나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특히 선진국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선진국에 특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데, 그 미국 주도의 새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캐나다에서 실제로 지금 건설이 진행 중인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우리나라랑 좀 연관된 것들이 좀 더 좋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기업들 어찌됐든 간에 그 컨소시엄에 같이 들어가서 같이 뭐 벌어와야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 정도의 뉴스들이 조금씩 나오거나 이러면 이쪽 분야가 이제 진짜 될라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거의 공식처럼 지금 그려주셔가지고 네. 뉴 스케일 파워는 이름과 어울리지 않게 스케일업이 필요하고 네. 그리고 홀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금 조달이 핵심이고 테라파워는 이게 기술이 가장 좀 고난도다. 네. 그래서 여기는 상용화 준비가 끝났다라고 아마 얘네들이 발표를 하면 그때부터 그게 진짜 호재다. 할 것 같아요. 그리고 GE 히타치 컨소시엄은 캐나다에 진짜 지으니까 좀 앞서가기는 하고 가격도 가장 메리트가 있는데 뭔가 안전에 대한 꺼리낌이 있죠. 이미지. 네. 혹시 또 남은 이야기 있어요? 이제 남은 이야기는 거의 다 했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고 싶으면 이제 2024년에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11월. 미국 대선에 따라서 에너지 산업은 완전 바뀔 수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뭐 에너지 문제라기보다는 통상 문제에 더 가까울 수 있는데 요즘 그 국제 무역에서 가장 또 핵심이 또 에너지에 대한 무역이잖아요.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뭐 본인이 선언했잖아요. 다 없애겠다고. 뭐 보조금 주던 것들. IRA 없애고 뭐 IPF 다 없애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IRA를 없애면 2차 전지 망하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 IRA는 2차 전지보다는 재생에너지랑 더 가까운 재생에너지 쪽을 더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회사들이 그렇게 한쪽에 올인하지 않습니다. IRA면 IRA 쪽도 하고 BIRA는 또 그대로 또 다 준비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는 좀 될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대처가.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재생에너지는 그러니까 IRA가 그러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개발도상국이든 선진국이든 다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재생에너지는 사실 선진국 위주로 돌아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IRA가 만약에 폐지되면 막 태양광이라든 풍력이든 이게 진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IPF랑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는 싫어해요. 다자간 협력을.
그죠. 직접 자기가 다이다이 1대1만 좋아요. 다이다이. 그래서 저번에 취임하자마자 했던 게 이제 TPP 그거 없애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IPF 없앨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IPF를 기본적으로 하는 우리 공급망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자세히 보면 우리가 그 공급망 선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IPF가. 그러면 이것 때부터 하면 정말 큰 에너지 분야에서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1대1로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중국에 대한 압박을 대놓고 하잖아요. 네. 뭐 은근히 바이든이 더 세다고는 하지만 아무튼 이게 립 서비스라는 것도 있으니까 이런 거 보면 이제 중국은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 1대1을 좋아하며 다자간에서는 어찌됐건 미국이 다자간이면 자기가 아무리 힘세도 여기 많이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또 막 하기에. 근데 뒤에 가서 1대1로 하면은 기표기 힘들잖아요. 약간 좀 그런 거를 치면 아마 에너지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통상 분야에 있는 여러 고위 공무원들이랑도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머리 깨지려고 하더라고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신정은. 그 솔직한 마음으로 그럼 트럼프가 되는 게 좀 반갑지 않다. 그렇죠. 왜냐면 IRA 얼마나 힘들게 해서 지금 이만큼까지 만들어 왔고 IPF 만들려고 얼마나 힘들게 왔었는데 트럼프는 그거를 이제 바로 한나절 만에 확 그냥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찢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되게 힘들어서 그렇게 되면 진짜 원점에서 다 하면 사실 그것 때문에 들어간 비용도 있을 거고 기업들 입장에서도 그것 때문에 했었던 여러 가지 투자도 있을 거고 기대감도 있었을 거고 한데 그게 한꺼번에 무너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전기차 그런 배터리 분야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산업 전반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화석연료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원전도 좋아해요, 이 양반은. 근데 또 막상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된다 하면 또 그때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산업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엄청 길게 말씀드린 게 좀 여러 분야에서 말씀드린 게 아마 그 뭐 수소가 됐든 재생에너지가 됐든 뭐가 됐든 그 기본적인 산업의 흐름을 좀 알고 좀 멀리 좀 또 확장해서 보면 아마 여러 이런 이머전시가 그러니까 긴급 상황이 나왔을 때 좀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할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또 미리미리 이렇게 또 스터디를 해놔야 됩니다. 오늘도 이 에너지 분야를 가지고 또 열정적으로 또 이야기를 해준 염현석 기자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그래서 좋은데 또 갔다 오고 취재 많이 해서 또 찾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